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혁신과 변화의 시대, 미래 노동시장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 방향입니다. 사실 제목은 거창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고 또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고 자아실현의 수단이기 한 우리 일자리를 두고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과제이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자리는 사전적 의미로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지만 현재 저희 전체 인구 5,1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실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2,700만 명, 그러니까 절반을 넘는 분들이 일터에서 본인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회에서, 국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창출하는 그 부가가치로 사실 국가가 지탱하고 사회가 지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마 청년 세대들에게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미래이자 또 국가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매개가 되는 어떤 제도와 기구와 이런 모든 틀을 다 우리가 노동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큰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고용노동 정책도 큰 변화와 어떤 혁신의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2016년도에 그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꺼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습니다. 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4차 산업의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일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도 있었고, 당시에 아마 그 포켓몬 고라고 하는 증강현실 게임도 있었죠.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보니까 지금도 어디에서 그 포켓몬 고 관련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2016년 11월에 한국을 한번 방문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분이 한국에 와서 말씀하신 게 2016년 11월인데요. 지금 이제 한 거의 6년의 세월이 흘렀죠. 근데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예측 기관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데서는 전체 취업자의 70%가 실제로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돼 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앨런 머스크 같은 분은 AI나 이제 우리가 컴퓨터나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은 조금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술로 인해서 기술 혁신의 시대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과연 늘어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일자리의 질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굉장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제 최근의 노동시장의 모습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용 지표를 볼 때 잘 아시겠지만 고용률을 본다라든지 실업률을 본다라든지 취업자 수를 본다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시적인 고용 지표들, 예를 들어서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는 상당히 많이 큰 폭의 떨어짐이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용의 상황 자체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회복이 돼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취업자 수나 일자리의 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죠. 다만 경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자리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노동시장을 보는 것이고요. 최근에 중요한 노동시장 구조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21년 통계를 보시면 한 220만 명 정도가 플랫폼 기반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인 자영업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분들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고용원이 없는, 그러니까 나홀로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배달, 저희가 피부로 굉장히 느끼고 있죠. 배달을 하거나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숫자로 많이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고용 형태도 늘어났지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사람들이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 전체 취업자의 10% 정도가 2개 이상의 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또 있는 것은 일자리 이동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MZ세대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도 있기도 해서 고용 안정보다는 단기간에 수입을 좀 많이 올리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의 이동,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평생에 2-3개 정도의 일자리를 얻는다 그랬으면 지금은 이제 5개, 6개, 최근에 호주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15개, 그러니까 지금 15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청소년들이 나중에 커서는 한 15개 정도의 일자리까지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조사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일자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용 형태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그런데 뭐 잘 우리가 누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만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 저희가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아주 급속도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 인구도 줄고 대신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생산 가능 연령층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것의 이유는 지금 있는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보면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벌써 한참이 됐고 출생아 수도 30만 명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오른편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청년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수는 다른 나라 OECD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낮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 가용 인력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인력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통계상으로 빈 일자리가 한 20만 개가 넘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렇게 많은 빈 일자리가 있는데도 또 가지 않는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가 현재 상황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앞으로도 그 핵심 산업이나 유망 신산업의 부족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이나 우리가 직업 훈련의 미스매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인력 양성하는 것과 인력을 수요하는 쪽에서의 어떤 미스매치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일자리의 수준과 또는 일자리의 선호가 맞지 않아서 구조적인 미스매치도 상당히 존재하는 가운데 인력의 활용은 저희가 충분하게 인력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 같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에 아시지만 저희가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죠. 3050 클럽이라는 것은 이제 3만 불 이상의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이게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제부국 대국이 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의 그럼 전망이 어떠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옛날처럼 고도 성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사실은 예전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고용도 같이 오르고 일자리 수도 많아졌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성장률도 떨어지는데 성장의 일종의 고용 탄성치정, 그러니까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느느냐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아까 이제 인력의 공급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인력의 수요 차원에서도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산업 구조도 그렇고 수직적 계열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좀 임금 격차가 아직도 구조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쉽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오고 있죠. 특히 여기 보시면 300인 이상 정규 근로자 같은 경우를 100으로 놨을 때 300인 미만의 비정규 근로자는 50% 미만인 거죠. 그러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상당히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나라에만 우리나라에만 좀 특이한 상황은 근속 연수별로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제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30년에 들어온 사람의 임금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임금 격차가 커요. 다른 나라들 여기 보시면 EU 같은 경우, EU 평균 같은 경우가 1년하고 30년 비교해 보면 한 1.65 정도 나는데 우리나라는 2.87이니까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한 1.80% 이상의 높은 거죠.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연공급제가 강화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경제 성장, 고도 성장기에는 숙련 인력을 많이 데리고 있고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그러니까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또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같이 돈을 지급하는 이런 이제 연공급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의 고착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 불공정성에 대한 또 논란도 같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코로나 비대면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좀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비대면 하시고 재택근무 많이 하셨고 유연근무 많이 하셨고 시차 출퇴근제도 하셨고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실 공간에 대한 조금 개념이 좀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일하는 공간이 예전에는 사무실, 그다음 공장 이렇게 딱 지정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사고의 이제 폭이 넓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게 많이 확산됐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유연 근로제의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의 활용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는 아직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재택 근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근로 시간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근로 시간이 크게 줄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 형태나 근로 장소나 근로 시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또는 자율적인 어떤 선택권들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MZ 세대의 등장이죠. 1982년부터 우리가 2012년생을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인구로 따지면 1250만 명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요한 핵심의 노동 인력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일이 들어와서 사실은 MZ 세대가 일하는 에 대한 접근이나 철학이나 관심들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일과 이제 생활의 어떤 균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뭐 여기 욜로나 파이어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생 한 번뿐이니까 소확행을 즐기고 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파이어족처럼 빨리 돈을 벌고 조기 은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껴 쓰고 열심히 벌어서 40대, 30대에 빨리 은퇴해서 나는 내 살 길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뭐 콰이엇 키팅, 제가 미러클 모닝이라고 여기 썼는데 뭐 미러클 모닝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6시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여가를 즐기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콰이엇 키팅은 조금 한번 들어보시면 사직이란 신조어를 알게 됐다면서 짧은 영상을 올린 이 남성. 미국의 20대 엔지니어인데 그의 게시물 덕분에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가 전 세계 청년 세대 사이에 열풍입니다. 직역하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과 업무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를 해시태그로 단 영상물을 여러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신조어가 직장인이 직장에서 주어진 것 이상을 하려는 생각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요. 더힐은 조용한 사직자의 대부분은 MZ세대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대퇴직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구인 사이트가 실시한 최근 조사를 보면 35세부터 44세까지 근로자의 25%가 조용한 사직자가 되겠다고 답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러한 우리가 일과 근로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를 뭐 여러 분들이 달리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MZ 세대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보상의 개념, 그러니까 일한 만큼 보상 받아야 되고 또 돈 받은 만큼 일하겠다는 이런 의식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변화를 보셨죠.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처럼 세대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고용 형태의 변화, 기술 변화, 또 일자리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노동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노동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어떻게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펴느냐 하는 이런 도전 과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사실은 고용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게 실업률을 얼마나 줄이고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의 문제도 있고요, 일과 근무의 형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것들을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가 예전의 문제 해결은 1, 2차 방정식이었다면 지금은 정말로 많은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정부가 어떠한 정책, 그러니까 뭐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어떠한 노동 정책을 피워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바램, 우리가 그냥 일자리를 취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 바라고 있는 노동시장의 모습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첫 번째로는 일하고 싶은 일자리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땄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사회와 국가에서 차원에서 보면 이 일자리가 아까처럼 일하고 싶은 일자리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가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정부나 국가나 사회가 바라는 일자리의 또 노동시장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근로자나 개인이 원하는 모습, 그리고 또 국가나 사회나가 원하는 일자리의 모습을 두 가지를 이제 구현하는 것이 아마 노동시장 정책에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근무 장소, 뭐 전환도 있고 인구구조 변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 형태 다양화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혁신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이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존의 법과 제도와 관행으로 이 노동시장 과제, 아까처럼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또 이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고 경쟁력 가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을 기존의 어떤 법과 제도 관행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앱이라는 직장인 앱이 있는데, 블라인드 앱이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앱이 있죠. 거기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노동 규범과 관행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현재 회사의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85%가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야 공정한 보상이라고 보느냐 하고 물었더니 1번이 업무 성과이고요.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근속 연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업무 성과나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에 대한 사유도 물어봤어요. 사유를 물어봤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근로시간 조정을 에 대한 1번 사유가 뭐냐면 아마 일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1번 사유가 여가미 자기개발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가능하지 않다는 대답이 67%나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실제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임금 관련해서는 성과 무관하게 보상이 정해져서 열심히 일하면 뭐 바보가 된다는 기분이 있고, 뭐 의욕이 저하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만 쌓인다고 승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정한 보상을 지금의 연공급 체계에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는데 꼭 사무실에서 9 to 6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월요일 화요일에 야근 많이 하면 52시간 제한 때문에 수목금은 공짜로 야근한다는 불만을 제기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근로의지를 막는 것은 문제다, 근로자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화청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대중소기업의 연대 얘기만 있었는데, 또 노동자들끼리의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고, 최근에 배달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과연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기술혁신, 저출생 고령화, 일하는 문화, 또 이런 전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방식이 있죠. 사실은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뭐 해외의 주요국들도 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제도 관행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제가 이제 예시를 든 것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의 시대에 바꿨다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이러한 그 환경적 도전이 왔을 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했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이제 3단계 로드맵을 해서 굉장히 유연성을 조금 강화하는 것과 청년이라 뭐 청년에 대해서는 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유연성, 안정성을 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하르츠 개혁은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 실업자를 위한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신에 미니잡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단기나 시간제 일자를 많이 만들어서 아주 그 당시에 대량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고요. 스페인은 10년, 12년에도 했었고, 뭐 최근에도 20년에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했습니다.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고용조정이나 이런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또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을 굉장히 확대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노동 시장을 둘러싼 법 제도의 관행에 대한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그러니까 가장 이제 오래된 것은 98년도 외환위기 때부터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추진을 했죠. 98년대는 노동시장의 이제 어떤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국난 그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상당히 원동력이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뭐 2010년도 또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지 때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혁명과 뭐 고용 형태 다양화 등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폭이나 영향력이 예전에 뭐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우리가 법 제도 관행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죠.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 전부 다 1953년도에 제정이 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70년 가까이 된 법이 물론 그 안에서 수정이 되어 왔지만 사실 그 법들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고 임금 근로자 또는 풀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법들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법들이 포섭할 수 없는 고용 형태들과 또 아까 원화청 또 외주화 뭐 이런 격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현실과 법 제도의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뭐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환경 변화에 맞는 어떤 그 법 제도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이분들이 권고안을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낼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보고 있어요. 근로시간하고 임금은 당연히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거죠. 뭐 근로시간도 마찬가지고 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 상황이죠. 다만 예전에가 저희가 갖고 있는 법이 매주 52시간을 지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법이죠. 근데 다만 매주 52시간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제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규율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따라 대한 근본적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운영은 조금 더 자율성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조금 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금체계 개편은 아마 요 앞에서도 조금 앞 시간에서도 좀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년가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공급제를 가지고 있는 때 60세 이상에서 우리가 더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60세, 61세 정년을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려면 지금처럼 연공급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을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60세를 넘어서 계속 고용하고 또 정년을 연장을 하거나 아까처럼 청년들이 공정한 보상,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하려면 임금 체계가 연공급보다는 훨씬 더 성과 베이스 또는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체계가 들어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청년의 니드에도 청년들이나 MZ 세대 니드도 맞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고령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종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임금체계라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정부가 들어갈 영역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를 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원활한
노동 전환이나 뭐 이중구조 개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을 노동법 보호로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산업구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산업구조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하는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개혁 과제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번 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1월 달에 1차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하고 나서 또 2차, 3차로 저희가 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제도 관행의 개선인데, 법제도의 문제는 아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가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데, 사실 임금체불이 1년에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임금체불 발생 액수가 1년에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우리가 아까 35시 클럽에 가입한 나라에서 1조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놀라실 텐데,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뭐 고의나 이런 걸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 데서도 있습니다. 뭐 그 이름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통상임금도 있고요, 뭐 평균임금이라는 말도 있고, 뭐 퇴직금 계산할 때, 뭐 시간의 근무를 계산할 때 다 이렇게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막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임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들은, 관행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은 아직 그 근로계약서도 잘 안 쓰죠. 구두계약을 하거나 또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노동시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나 규범이 되는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일종의 불합리한 노동시장에 대한 관행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그 프라이어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공정하냐 투명하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그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채용 절차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정채용법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 또 어떤 뭐 대기업 같은 데서 노조들이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든지 이런 좀 페이버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일종의 이런 관행들도 없애는 것들도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나 뭐 시차 출퇴근제나 뭐 유연근무제가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뭐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제를 강제할 수는 없죠. 다만 이걸 쓸 수 있는 방법,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 이제 늘어날 수가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라는 것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이나 은퇴 준비를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이제 이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아까처럼 일생활 균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근로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제도적, 아까처럼 뭐 어떤 법과 제도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이런 것을 알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과 일생활 균형이 같이 조화될 수 있는 일종의 그 HR,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산하고 보급하는 일도 하나의 중요한, 아까 노동시장의 법제도 관행의 개선에 중요한 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노동시장 정책
큰 변화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저희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실패가 있다는 뜻이죠.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실패가 있는 것이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의 제일 큰 실패 중에 하나는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실패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경기가 상승할 때까지 실업자들에게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이제 급여를 주고 훈련도 시켜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것까지가 있는데, 또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는 이쪽 일자리와 이쪽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훈련이나 이런 걸 시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수급의 그 미스매치나 이제 실업률을 하기 위한 저희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여러 가지 수단들, 뭐 훈련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하고 고용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일자리를 어디 알선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충분했지만, 최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몇 개 갖는다고 했죠. 최대 한 15개씩 옮겨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투잡, 뭐 쓰리잡, 그러니까 엔잡러라 그래서 이제는 그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동시에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을 막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과연 예전에 하는 방식의 고용 서비스가 맞겠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용 서비스의 타겟도 예전처럼 단순한 취업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그러니까 본인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쪽으로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희가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들도 직업훈련이나 고용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구직자나 기업에 그냥 아주 좀 그 맞춤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요에 아주 디테일을 맞춰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어쨌든 그 공급자,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뭐 그 공급자 중심의 그 현장 인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취업 알선을 했지만, 지금은 현장 수요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얘기하는 적극적 고용노동시장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직업훈련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인력 수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든지 디지털 인력 양성이라든지 산업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1순위도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체계적 인력 양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력 양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지배하는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경쟁력에 그걸 선도하고 뭐 국가도 선도할 수 있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지금 혁신 훈련 기관, 여기 보시면 아마 멋쟁이 사자처럼 뭐 우아한 데크 코스 이런 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굉장히 이제 혁신 훈련 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훈련 기관들이 나오고 있고요. 폴리텍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폴리텍을 한 전국에 한 40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폴리텍도 예전에는 뭐 선반, 그죠, 조립, 기계, 공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 학과 개편을 통해서 뭘 많이 하고 있냐면 반도체, 데이터 융합 소프트웨어, 뭐 최근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I, 그다음에 로봇 제작 이런 것까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아까 실업자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예 그 생애 단계별로 조금 더 맞춤형 훈련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생애 단계별
또 전직 칼대별,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훈련, 지원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발전에 관련돼서 아까는 이제 훈련이고 취업 발전 관련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죠. 뭐냐면 벌써 그 구직자에 대한 역량 진단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디지털 기술이나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좀 들어와서 광범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취업 알선 정보 제공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들도 예전에는 그냥 취업 알선 좋은 인력을 보내주는 것에 그쳤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봐서 여기는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뭐 인사노무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재를 갖다주는 리스트를 갖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일종의 훈련을 시켜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토탈 케어 또는 좀 맞춤형 케어를 하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 적극적 고용노동시장 정책은 시장 실패에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시장의 실패 영역이 뭐냐면 노동법의 법과 제도가 관할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지금 새롭게 출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특수고용 형태, 그러니까 자영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약간 그런 경계에 계신 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죠. 특히 뭐가 있냐면 이제 산재보험 같은 거 다쳤을 때 보상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용보험 실업을 했을 때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 확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청년이나 여성 고령자도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저희가 청년이나 여성이나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을 필 때도 청년은 예전에는 뭘 했냐면은 대개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자리에 대한 직무 경험을 갖는 것을 제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 경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채용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경력자 채용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의 경험들이 바뀌고 있고 예전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더 채용하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사실 직접 한 번에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오히려 많은 직무 경험이나 일 경험을 쌓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노동시장 정책에서 이제 많은 고용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일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 청년들이 최근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요새 예전에는 어느 일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면 물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청년들이 들어오면 왜 일을 해야 되나요 하고 이렇게 근본적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조기에 대학의 1, 2학년 때부터 일자리에 관한 본인의 어떤 취업에 관한 커리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줄 필요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학교 4학년 때 와서 이제 알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과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경로 설계를 하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과외의 얘기이긴 한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위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법제도 관행을 개선을 하는 게 1세션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굉장히 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새 최근에 제일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안전한 일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사고 사망자 수가 828명이고 사고 사망 만인율, 그러니까 만 명당 이제 사망자 수가 0.43인데요. 이 0.43이라는 숫자는 여기 보시지만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3배 또는 어떤 때는 8배, 9배, 10배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는 줄어들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엊그저께도 대전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와서 안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각성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중대재해 처벌로만 중대재해를 막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안전이라는 의식과 문화와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쉽게 줄어들지 않고요. 특히 안전이라는 것은 사업주만의 책임도 아니고 사업주, 근로자, 모든 사회와 구성원들이 같이 돌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 일자리 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왔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산업안전 정책 또는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서 이제 지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0월 중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제가 이거 저는 또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또 짧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빨라져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노동시장을 둘러싼 우리의 일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기술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사고방식과 철학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틀,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어떤 법, 제도, 관행을 개선해야 되는 또 개혁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정책 툴도 이런 변화에 맞게 고쳐나가야 되는 또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고용노동부의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정부와 또 사회가 같이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듣고 좋은 의견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또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용노동부는 저희가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